정부가 26조 2천억 원 추경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전국민 에너지 피해 지원금이라는 명목하에 대규모로 현금을 살포하는 것이죠. 뉴스를 보는 순간 어떤 감정이 좀 드셨나요? 저는 솔직히 좀 기분이 좀 좋진 않았어요. 뭔가 좀 섬뜩했죠. 그날 일을 하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스마트폰을 켰더니 또 다른 뉴스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원달러가 1,530원을 돌파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17년 만의 최고치인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비슷한 수준인 거예요. 잠깐만 생각을 해보자고요. 정부가 나에게 현금을 준다고 합니다. 근데 동시에 내가 갖고 있는 돈의 가치가 매일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원금이 들어오는 속도보다 내 돈의 구매력이 증발하는 속도가 더 빠른 건 아닐까요? 저도 처음에는 이게 기분 탓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하루 종일 어렵게 번 돈, 다음날 일어나서 보니 어제보다 조금 더 쪼그라들어 있는 거죠. 물가는 오르고 환율은 치솟고, 그런데도 통장 잔고는 그대로거나 조금씩 늘어날 뿐입니다. 이 불편하고 서늘한 감각, 정확히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오늘은 이 감각의 정체를 지금으로부터 약 250년 전 이미 정확히 꿰뚫어본 한 기록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기록이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이 무엇인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50년 전 유럽의 모든 정부와 상인들은 하나의 믿음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나라의 금고에 금과 은이 많을수록 그 나라는 부유하다. 이것이 당시 지배적인 경제 통념이었습니다. 중상주의라고도 하죠. 돈이 많이 쌓이면 나라가 잘 산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에 정면으로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애덤 스미스였습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도덕 철학자이자 경제학자였죠. 그는 1776년 국부론이라는 책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이 책 한 권으로 그 당시까지 수백 년간 지속되었던 화폐 축적이 곧 국가의 부라는 환상을 논리적으로 무너뜨렸습니다. 미국의 독립선언서와 같은 해, 같은 달에 세상에 나온 이 책, 그 안에 지금 우리가 읽어야 할 문장이 있습니다. 함께 그 기록을 잠깐 읽어보시죠. 모든 국가의 연간 노동이야말로 그 사회가 연간 소비하는 모든 생활 필수품과 편의품을 원초적으로 공급하는 원천이다. 국부론 제1편 서론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스미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같은 책의 다른 장에 그보다 훨씬 더 직접적이고 도발적인 말을 남겨놨습니다. 같은 책의 제4편 그리고 1장입니다. 부가 금과 은, 즉 돈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증명하려 드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다. 국부론 제4편 1장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이 두 구절은 같은 책의 서로 다른 장에 나온 것입니다. 제1편은 부의 원천이 노동과 생산에 있다라는 선언이고 제4편은 화폐 그 자체로 부를 착각하는 통념을 정면으로 논파하는 구절입니다. 이미 250년 전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지금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걸까요? 오늘 이 기록에 물어야 할 질문이 두 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정부가 돈을 찍어서 나눠주면 정말 우리는 부유해질 수 있는가? 그렇다면 진짜 부는 어디서 오는가? 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기록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의 원천은 금과 은, 즉 화폐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 사회가 실제로 만들어내는 생활 필수품 그리고 편의품의 총량입니다. 종이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사회가 실제로 생산하는 빵과 우유, 주거 혹은 서비스의 양이 늘지 않으면 돈의 숫자만 커질 뿐 우리가 실제로 손해질 수 있는 것은 제자리라는 얘기입니다. 역사는 이것을 이미 목격했었죠. 바이마르 공화국 1923년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막대한 전쟁의 배상금을 갚기 위해 독일 정부는 마르크화를 무제한으로 찍어냈습니다. 결과는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초인플레이션이 벌어졌죠. 빵 한 덩이를 사기 위해 술에 지폐를 가득 싣고 가야 했습니다. 돈은 넘쳐났지만 아무도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스미스의 기록은 어떻게 될까요? 진짜 부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즉 실제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한 사회의 부는 금고 안에 있는 금과 은의 양이 아니라 그 사회 구성원들의 노동이 매년 만들어내는 생산물의 총량으로 결정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질문은 이겁니다. 26조 원의 현금을 찍어서 나눠주는 것이 이 생산 총량을 늘리는 일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통화량의 숫자를 늘리는 일일까요? 그리고 저는 이 질문을 국부론에만 하지 않았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 질문을 가장 처참하게 받아든 기록이 남아있죠. 애덤 스미스의 논리를 지금 이 나라에 대입을 해보면 26조 원의 현금 살포는 실질적인 생산성 증가 없이 통화량만 팽창시키는 것이고, 결국 원화의 구매력은 지금보다 더욱 빠르게 잠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사의 선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대 미국이죠. 오일 쇼크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자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지출을 급격히 늘렸습니다. 그 결과는 당연하게도 스태그플레이션이 왔죠. 물가는 치솟는데 경제 성장이 멈추는 최악의 국면입니다. 그 시절 현금을 쥐고 있던 사람들의 구매력은 10년 사이에 절반 가까이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지금 한국이 처한 상황이 당시 미국과 정확히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단기적 경기 부양이 필요한 국면이라는 시각도 물론 있고, 에너지 지원이 서민의 실질적 고통을 줄여준다는 논거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기록을 통해서 읽는 건 이렇습니다. 팩트를 한번 정확하게 짚어보도록 하죠. 먼저 환율 급등의 원인은 단순히 추경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중동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 고조로 국제 유가가 90달러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보면 점차 강세 기조로 변하고 있어요. 외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점을 반드시 봐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하나만은 팩트입니다. 이번에 있는 26조 추경의 재원 중 대부분은 적자 국채 발행으로 충당이 된다고 합니다. 적자 국채란 지금 없는 돈을 미래에 빌려오는 것이죠. 이번에 나에게 들어오는 이 지원금이 미래에 내가 내야 될 세금이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빚을 지는 거죠. 1926년 이후 약 100년의 역사 데이터를 보면 미국의 S&P 500의 연평균 명목 수익률은 약 10%였습니다. 같은 기간 달러의 구매력은 약 97% 하락했죠. 주식이라는 생산 자산을 소유한 사람과 현금을 보유한 사람의 차이, 100년 동안 벌어진 간극이 이것입니다. 거대한 담론에 흥분하기 전에 숫자를 먼저 바라보는 걸 권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한 장면으로 한번 압축해 볼까요? 거친 파도가 치는 바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인플레이션, 환율 급등, 화폐 가치 하락, 이것이 바로 이 바다에 치고 있는 파도입니다. 이 파도는 절대 멈추지 않죠. 잠시 잠잠해지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다시 밀려옵니다. 역사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현금을 꽉 쥐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구명조끼도 없이 맨몸으로 그 바다에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파도가 칠 때마다 힘이 점점 빠지게 되는 거죠. 버티기 위해 끊임없이 에너지를 소비해야만 합니다. 정부가 준 지원금, 그깟 몇십만 원? 그건 바다 위에서 잠깐 숨을 고르는 것일 뿐입니다. 파도는 계속 밀려오죠. 맨몸으로 과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반면 글로벌 우량 기업의 주식, 즉 실제로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생산 자산, 그것을 보유한 사람들은 튼튼한 배에 올라탄 것과 같습니다. 파도에 배가 심하게 출렁이면 당연히 멀미가 날 수도 있죠. 어떤 날은 배가 크게 흔들려서 전복되는 게 아닌가 불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맨몸으로 파도와 사투를 벌이는 것과는 엄연히 다른 차원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926년부터 지금까지 약 100년, 그 배는 파도를 가르면서 계속해서 전진해 왔습니다. 애덤 스미스가 말한 생산물의 총량은 바로 그 배를 말하는 것이죠. 지금 당장 뭔가를 해야겠다는 조급함보다는 잠깐 멈춰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조급함이 어디서 오는지. 밤새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번 게 가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면 저도 되게 불안하거든요. 또한 조급해요. 통장 잔고는 그대로고 마트에 가면 살 수 있는 게 점점 줄어드는 그 괴리감. 하지만 그 불안이 우리를 점점 나쁜 결정을 하도록 몰아세웁니다. 급하게 뭔가를 사야 될 것 같고 지금 당장 포트폴리오를 통째로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제가 딱 한 문장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020년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에서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리지워터의 창립자 레이 달리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현금은 쓰레기다. 레이 달리오가 실제로 한 발언입니다. 짧고 거칩니다. 하지만 이 한 문장에 애덤 스미스가 250년 전에 기록한 그것, 그리고 100년의 시장 역사가 증명한 것이 모두 압축되어 있습니다. 현금은 그 자체로 부가 아니라는 얘기죠. 현금은 단지 교환 수단일 뿐입니다. 현금을 쥐고 있는 것이 안전하다는 그 믿음은 파도 치는 바다에 맨몸으로 버티는 것이 안전하다라는 믿음과 같습니다.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 사실을 좀 한참 뒤에 알았어요.
일을 하면서 차곡차곡 통장에 돈을 모아놓으면 언젠가 될 거라고 믿었었거든요. 하지만 그 돈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녹아내리고 있다는 것을 국부론을 통해 인사이트를 얻었고 비로소 느꼈습니다.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공부를 계속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파도치는 바다에서 배에 오르는 일이 지금 당장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내가 지금 맨몸으로 파도와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자각 하나만으로도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정리한 국부론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단지 이것입니다. 돈을 많이 찍어낸다고 나라도 개인도 절대 부유해지지 않는다. 진짜 부는 생산에서 온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댓글로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역사의 결말을 가장 극단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의 기록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23년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전쟁 배상금을 갚기 위해 무제한으로 마르크화를 찍어낸 그 결과 수레에 지폐를 가득 싣고 가서 빵 한 덩이와 겨우 바꿀 수 있었던 그 시절이죠. 그 극단적 혼란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 시절 한 경제학자는 어떤 기록을 남겼을까요? 이 기록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고전을 찾아오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기록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